세탁TV의 박종덕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 헌법 24조의 선거권에 이어서 헌법 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 내용 중에 우리가 증거 능력 있는 증거를 근거로 해서 재판을 받는 증거재판주의를 취하고 있죠. 그런데 어떠한 것이 증거 능력이 있는가와 관련해서 공범 부분에서 공범자의 자백이 증거 능력이 있는 부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검사가 기소를 했을 때 우리가 구속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고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 예외적으로 우리가 기소가 된 피고인이 도망을 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엄정하게 확립되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 부분으로 최근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 두 가지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보고, 또 이어서 우리 지금 검수완박법, 현 검찰청법,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고 나머지 수사권을 검경이 수사권 조정을 해서 경찰 쪽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칭, 속칭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되었었죠.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속칭 검수완박법의 검찰청법은 검찰에서 담당해야 할 수사나 기소의 업무를 경찰로 이관을 시킨, 그래서 헌법재판 중에 기관쟁송 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죠. 과연 지금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구해 놓은 헌법재판 중 하나인 기관쟁송 심판은 그 내용이 적정한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27조에는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죠. 앞서 말한 것처럼 증거재판주의에 따라서 증거에 근거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흔히 며칠 전에 나온 그 민주당의 민주연수원 부원장인 김용이 그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선 자금을 8억 몇천만 원인가를 받았다. 실질적으로는 6억인가를 건네받았다 해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원래 공범자의 자백은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소매치기 절도범에 있어서도 정범이 도우는 공범, 현장에서 망을 보는 공범과 실질적으로는 이게 기능적 행위 역할을 담당해가지고 공범이 아닌 두 명 다 공동 정범으로 다루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볼 수 있는데, 망보는 행위를 한 자가 정범이 소매치기를 하다가 잡히면 현장에서 도망을 가버렸을 경우 나중에 현장에서 잡혔던 정범이 사실은 A가 망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도망을 갔다, 본인이 잡히는 것을 보고 라고 진술을 하면 그 정범의 진술이 자백의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공범자의 진술이 그 망보는 행위자가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는 증거 능력 있는 공범자의 진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런 경우에 그 망보는 행위로 도망
했다라고 현장에서 잡힌 정범이 얘기를 할 때 그걸 깨트리려면 재판을 받으면서 나는 그때 당시 모월 모일 모시에 어느 다른 곳에 있었다, 이른바 알리바이 현장 부재했다는 것을 증명해내면 본인이 같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것을 깨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 그 민주당 연수원의 부원장인 김용 부원장처럼 준 현금이 수표도 아니고 현금이다 그랬을 경우에 한쪽에서는 주었다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진술을 하고, 그러면 이 진술도 물론 증거 능력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또 당사자인 김용 전 부원장은 나는 그걸 일체 받은 적이 없다. 이랬을 때는 현장 부재 증명만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갔다 하더라도 만일에 본인이 현금을 받지 않았으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데, 이제 그때 현장에 두 사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현금을 수수했느냐 여부가 다투어질 경우, 이제 이게 재판에서 증거 능력 있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재판관에 따라서 증거 능력 있는 증거로 채택할 수도 있고, 증거 능력 없는 증거로 그걸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다. 이건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에 속하는 문제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재판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 능력 있는 공범자의 진술은 재판관에 의하여 채택될 수도 있고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격하니 말하자면 이건 그 자리에 가기는 갔었는데 현금을 수수했는지 수수하지 않았는지는 하느님만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의 정황 증거들, 뭐 이번에는 그 같은 변호사랄지 같이 그때 동업을 했던 이런 사람들의 메모장에도 유동규 전 부부장한테 돈을 건넸는데 건넨 메모 기록이 남아있다. 그건 이제 정황 자료에 불과하죠.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배달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할 때 이제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는데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구속영장이 발부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형사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이기 때문에 무기 대등 원칙으로 놔놓고 보면 이미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공범자의 진술은 확보가 되어 있죠. 물론 그것이 재판 과정에서 번복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그러면 김용 부원장이 나는 현금을 수수하지 않았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이제 경우는 틀린데 서욱 전 국방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으로 인하여 권한남용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역시 발부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해당 해양경찰청이니 또는 국정원이니 전부 압수수색을 실시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국가기밀 부분 중에 삭제된 부분과 또 남아있는 부분 전부 증거가 확보되어 있죠. 또 신분이 특별하죠. 그래서 형사법상 사실은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도주 가능성이 없고 이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고 그 다음에 도주의 염려 가능성이 없으면 불구속 수사로 받는 것이 무기대등 원칙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형사법상의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형사법적 측면에서의 기대와는 좀 어긋나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어요.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고 도주 염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봤어요. 과연 전 국방부 장관과 그 다음에 전 해양경찰청장 같이 신분이 확실하고 수사를 이미 쭉 받아왔고
했는데 거기에 도주 염려 가능성이 있다. 또는 이미 확보된 증거가 어떤 식으로 이미 퇴직한 사람들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뭐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실제적으로는 기소가 된 피고인이 범죄 혐의를 부정할 경우에는 모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고, 또는 더 나아가서 도주염려 가능성이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된다는, 그야말로 형사재판에 있어서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모든 기소된 자는 구속영장이 전부 발부되어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형사법적으로 보자면 이번에 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나 또 김용 민주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형사법상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재판 과정의 무기 대등 원칙으로 놓아놓고 볼 때에는 무리 있는 구속영장 발부다, 이렇게 형사법적 비판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오늘 검수완박법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또 거기에 검사들이 이것은 검찰의 권한을 경찰의 수사 권한으로 만든 법이다, 그러므로 권한쟁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헌법재판을 청구한 거죠. 권한쟁송 심판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또 어떻게 적정성을 따져보아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우리가 한 나라가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탈한다, 그래가지고 무력으로 침탈해서 만일에 전쟁에서 패해버리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무력적 침탈에 의한 전쟁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전쟁에서 패할 경우.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국가의 최고 규범이 헌법이죠.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명령이 있고, 조례, 규칙, 이렇게 법에는 상위 규범과 하위 규범의 단계적인 단계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하위법이 상위법에 저촉될 수 없는 것이 법질서 원칙이므로 헌법 밑에 있는 법률은 헌법에 위배될 수 없어요. 만일에 그렇게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게 법률학적으로는 국가가 망하는 현상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법질서에서 최고 규범인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이 하위 규범인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의하여 헌법 근본 규범이 침해된다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대단히 국가가 망한다고도 보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막아내기 위한 헌법재판 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치 정당이 만들어낸 독일의 무수한 악법들이 당시에 독일 본 기본법에 위배되어 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현대국가의 헌법에서는 이와 같은 헌법재판 제도들을 두고 있어요. 물론 미국 같은 나라들은 법률의 위헌 여부도 법원의 관할로서 위헌 여부를 따지지만, 우리나라는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이런 대륙계 법 개통을 따르고 있으므로 헌법재판 제도를 88년 이후의 헌법에 계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헌법재판에서 바로 대표적인 헌법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걸 막아내고자 하는 재판제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우리가 민사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민사재판을 받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의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그러죠. 그리고 행정 권력이 행정작용을 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행정작용으로 인한 재판은 행정재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의 기본적인 침해 상황이 나타났을 때 받는 재판 제도를 우리가 헌법재판제도라고 하고, 그러한 헌법재판제도에는 하위규범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었을 때 받는 위헌법률 심판, 그리고 또 정당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일전에 수년 전에 이석기의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받았었죠. 이와 같이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했을 때, 또 그러한 정당이 표방하는 정강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었을 때, 그래서 바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위헌 해산 심판이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헌법재판 중에 하나죠.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 나왔을 때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되는 것. 우리나라는 정당제 민주주의에 있어서만은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전투적 민주주의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당이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정당까지도 헌법에 어떠한 이념을 표방하는 정당까지도 다원주의로 다 수용했던 것이 바이마르 헌법이었죠. 근데 그 바이마르 헌법을 말하자면은 전복시킨 민주주의 적에게는 민주주의를 줄 수 없다, 라드부르가 말한 이러한 독일의 헌정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방어적 민주주의를 서독본 기본법이 채택하게 되었고, 우리의 현행 헌법도 남북이 분단된 상황 하에서 이러한 방어적 민주주의, 전투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헌법재판 중에 하나죠. 또 제가 언젠가 헌법은 기본권과 통치구조로 이루어졌는데, 기본권은 국민의 기본된 권리를 규정해 놓은 것이죠. 지금 헌법 10조부터 헌법 37조 2항까지가 그 기본권 조항을 규정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통치구조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같은 통치구조, 국가 권력구조를 정해놓은 장이죠. 그런데 이러한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는 무엇을 위하여 필요하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해주기 위하여 필요한 통치기구다. 그래서 이 통치기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없다? 침해할 수 없다. 그런데 국가 권력인 행정 권력이 만일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럴 때 받는 재판이 뭐예요? 헌법재판이 바로 헌법소원심판.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에는 위헌법률 심판, 위헌정당 심판, 그 다음에 헌법소원심판, 그 다음에 우리가 일찍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했었죠. 이와 같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빼놓고는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대통령도 임기 기간 내라도 권한이 중지되고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바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에서 제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되면 탄핵이 의결되고, 그러면 대통령 권한이 중지되고, 헌법재판소 9인 중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탄핵심판 의결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것이죠. 이것도 헌법재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또 헌법재판 중에 하나가 국가의 기관 간에 어느 기관의 권한이냐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권한쟁의 심판이에요. 이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TF를 만들어 가지고 법무부에서 검수완박 법이, 검찰청 법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나 기소 권한을 임의적으로 입법부가 절차적 위배를 해서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경찰로 이관을 하고, 그리고
검찰은 2개 범죄만 수사하도록 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원상 유치를 시키면서 이건 헌법재판으로 다퉈야 한다 해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 민주당은 거기에 대응하는 법리의 내용으로 이것은 수사권한이나 기소, 예를 들어 헌법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주의를 규정해 놓고 있죠. 그러면 수사와 기소 부분에서 법원의 영장주의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영장이 발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소권을 그대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죠. 오히려 수사 부분에도 2개 범죄는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사, 기소의 범위를, 수사의 모든 범위를 예를 들어 검찰청법에 나만 담아야 하는 것이 헌법 규정이다. 이건 헌법의 어느 규정을 보아도 수사의 모든 범위를 검찰의 권한으로 검찰청법에 담아야 한다라는 그런 헌법 규정은 없어요.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수사의 검경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것은 입법부의 입법사항이에요. 이 입법부가 그걸 경찰청의 권한으로 어디까지 정하느냐, 또 검찰의 수사 역량으로 봐서 어디까지 수사에 대한 부분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느냐의 부분은 현행 헌법의 어느 규정에도 그걸 6대 범죄를 검찰에게 줘야 되고 또는 2대 범죄만 주면은 그것이 권한의 분장이 헌법에 위배되었다라는 근거 규정이 없다. 그래서 권한쟁의를 하는 데 있어서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 부분 중에 수사 범위에 관한 부분은 현행 헌법의 어느 조항에서도 입법사항이지 그게 검찰에게 6대 범죄를 줘야 한다는 등 그 수사 범위까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속칭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수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2대 범죄로 제한을 하고 나머지 수사권을 경찰청에 이관을 한다고 해서 경찰청법에 그렇게 수사 범위를 규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검찰의 기관쟁송 대상이 되는가가 의아스럽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법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해가지고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절차적 위배다. 그것은 이제 그때 민주당에 그대로 민영배 의원이 있었으면 국힘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법사위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무소속으로 가서 한 표를 갖다 더 추가했기 때문에 절차적 위배에 해당이 된다. 이건 이제 말하자면 국힘 쪽의 주장이죠. 지금 규정되어 있는 법사위의 의결 정족수 부분에서도 민영배 의원이 소위 우리가 꼼수 탈당이라고 하죠. 꼼수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으로서 한 표를 더 행사해가지고 의결을 시킨 것은 민영배 의원이나 또는 만일에 그것을 묵인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책임질 사항이지 그게 절차적 하자 위배를 한 건 아니다. 이게 국회법 어디를 봐도 그것이 그러한 것의 절차를 위반하는 건 절차적 하자로 규정되어 있지를 않아요. 다만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데 무소속으로 가가지고 한 표를 더 의결 정족수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내가지고 통과시킨 것은 형식적인 그런 의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당적을 벗어났다가 나중에 복당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 탈당이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책임. 그래서 민영배 민주당 전 의원이나 또는 그것에 동조를 했다면 민주당이, 현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을 문제지
이것이 법리적으로 절차적 위배에 해당되었고 기관쟁송에서 그게 정당화되는 기관쟁송에 있어서 이걸 다툴 수 있는 그런 절차적 위배, 절차의 흠결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쟁송 심판에서의 아까의 수사의 범위의 내용도 입법부의 국회사항이다. 그러면 입법부의 국회사항이고, 그 다음에 입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원들의 자율적인 행위들은 이것은 예전부터 사법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의 법의 자태를 들여대지 않는 것이 어쩌면은 정치의 자율적 행위로 존중되어 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심판 청구의 내용은 오히려 이례적인 것이고 또 적정치도 않는 것이다. 박종덕은 그런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가지고 있지 않죠.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그런데 그에 속한 검사들은 사실은 검사가 헌법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전부 헌법기관은 아니에요. 대사랄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헌법기관이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검사가 헌법기관이 아닌데, 물론 법무부 장관은 기관쟁송은 원고 적격은 같습니다만, 이제 또 검사들의 그러한 업무 부분의 업무 분장과 틀리다 하는 부분에서 언급을 한다면 그 부분도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공범자의 진술의 증거 능력과 기소 재판에 있어서 구속 재판과 불구속 재판에 있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형사법상 요구되는 대원칙이라는 점, 그리고 헌법재판 5가지 중 하나인 현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심판 청구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권한쟁의 심판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